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정부가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 분쟁 중재 판정이 불복해서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라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자평했습니다. 이에 한동훈 전 법무장관은 자신이 장관 재임 시에 주도했던 사건임을 강조하면서 당시 민주당은 반대했었다.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남욱 변호사 소유 건물을 찾아가서 범죄 수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 18명 전원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여야 법사위원을 차례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그제 박균택 의원에 이어서 오늘은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정부가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4천억 원 규모 배상 소송에서 완승을 거뒀습니다. 어떻게 보면 놀라운 뒤집기입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 얘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13년간의 론스타 분쟁에 마침표를 찍은 이재명 정부의 ISDS 판정 취소 소송 승소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상금 영원이라는 기적 같은 결과를 이끌어낸 정부 당국과 실무진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론스타 측의 2차 중재 신청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남은 후속 절차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사실 이게 지난한 싸움이었습니다.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했다가 몇 년 뒤에 매각했고요. 당시 먹튀 논란 있었고요. 아주 질긴 악연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 판결이 나오기까지 과정 홍익표 의원님이 큰 틀에서 좀 정리를 해주세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그 IMF 경제 위기 당시 네. 인수하면서 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네네. 론스타는 잘 아시다시피 사모펀드죠.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근데 상당히 막대한 이득을 올렸으면서 우리나라에 그 세금 한 푼 내지 않았다 하면서 네.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매각 당시에 이것을 매각을 바로 할 수 없도록 정부가 그때 이제 세금 관련돼서 정부가 약간의 이제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론스타 입장이 나중에 매각은 됐어요. 결국은요. 매각을 해서 이익을 실현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 과정이 지연되고 정부의 부당한 개입을 인해서 도리어 우리가 제때 매각하지 못해서 손실을 봤다. 이러면서 이제 무려 6조 9천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네. 지난 2022년 8월에 정부가 1차 판정 패합니다. 그때 그래서 론스타에 물어줘야 될 돈이 대략 한 2,800원. 네네. 그다음에 재판 소송비 등에 대한 부담까지 해서 한 4천억여 원을 우리가 물게 네. 1차 패소했는데요. 이번 2차 중재재판소에서 우리가 이겼는데 세 가지가 작용이 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절차적 위반의 중대성 문제가 지적이 네. 되고 있습니다. 절차적 위반은 1심 그 첫 번째 판정할 때 우리 정부가 제대로 반대신문권을 반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됐다. 즉 그 중재 합의문을 활용을 하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문이 아닌 것을 활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네네. 우리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원 재판부가 네. 절차적 중대성을 침해했다 정부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전 정부가 권한 초과 및 이유 불기재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월권을 했다라는 겁니다. 판결 과정에서. 그래가지고 그 재판부의 월권, 네. 우리가 네. 그 재판부에 부여된 권한을 넘게 행사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것은 론스타가 주장하는 피해 보상에 대한 인과관계 및 손해 증명이
부족했다. 네. 이 세 가지가 다 작동되면서 우리가 다 이기게 됐고 그래서 4천억. 그러니까 론스타에 물어줘야 돼 2,800억 플러스 우리가 손해배상과 관련돼서 물어줘야 될 비용 4천억 원이 다 면제가 됐고 도리어 네. 우리 정부의 변호사 관련된 소송 비용 73억 원을 론스타가 우리 측에 물어주게 된 그 상황이 된 겁니다. 네. 자 이제 승소 배경까지 홍익표 의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어떻게 요 부분 그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또 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건 질문은 따로 할 겁니다. 정치적인 건 배제해 놓고 이 승소 자체. 일단 우리 그런 그 결단을 내린 것이 시작이었죠. 네. 2022년도에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거 취소 소송 제기하자. 네네. 통계적으로 봐도 취소 소송 제기해가지고 받아들여지는 게 1.5%인데 뭐 오죽하면 그 당시에 지금 이제 민주당 대통령실에 경제안보비서관으로 가 있는 그 당시 민변의 국제통상위원장인 것 맡았던 네네. 송기호 비서관 같은 경우는 네. 그 취소 소송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0%다. 그 괜히 그 한동훈 대표가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국민들이 헷갈리게 만들었다. 혼란스럽다. 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였고 또 뭐 어떤 민주당 의원님은 그 다 결국 이제 그 사건 맡은 로펌들만 배부르게 해주는 거 아니냐. 네네. 결과는 뭐 뻔한데 이런 정도였는데 그런 결단을 내린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한 것이 발단이었고 그 다음에 박성재 장관에 이어서도 계속 이제 그 관리를 잘해왔고 무엇보다도 그거를 정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중앙대 로스쿨의 정홍식 교수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통상국장으로 네. 그 국제 뭐 법무국장인지 어쨌든 그런 국제법무국장으로 예, 예. 발탁을 해가지고 네네. 전담을 시켜서 그걸 해냈 그 과정에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이제 쾌거고 네. 그 우리 정성호 장관도 우리 정옥식 우리 국제법무국장이 네. 정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실무자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할 정도로 어려운 결단 내리고 그걸 이제 집중해서 또 유능한 인재를 발탁해서 그렇게 끌고 온 것이 네. 오늘 이런 좋은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만큼 우리 국제 경제적인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네. 그 세계은행 밑에 있는 기관이잖아요. 국제 네네. 네. 투자분쟁 그 해결센터가 예. 거기서도 이례적인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여튼 정말 좋은 뉴스입니다. 론스타 때문에 얼마나 저희가 속을 썩이고 정말 그러고 나서 또 이른바 먹튀하고 소송까지 제기해서 막 우리는 국민들의 감정이 안 좋았는데 어쨌든 결과가 좋은 게 제일 중요하고 지금 홍익표 의원님 지금 조희진 의원님이 일부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그다음 질문에 할 부분을. 그래서 한동훈 법무장관은 그때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이거는 분명히 자기가 판단하건대 해볼 만하다 이래가지고 어쨌든 한동훈의 그 뭐라 그럴까요? 뭐 결단이라 그럴까요? 그걸로 이제 시작된 부분은 있고 그래서 오늘 김민석 총리가 또 기자회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법무부 장관이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 뭐 워낙 국가적으로 큰 사안이니까 또 뭐 총리가 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여튼 한동훈 장관은 왜 숟가락을 얹냐 그렇게 반대하더니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조금 가만히 있었으면 본인이 했던 공이 더 빛날 텐데 저렇게 그 한동훈 대표 스스로 내가 잘했잖아 이렇게 하면서 네. 그 도리어 그 빚이 좀 가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것은 자기 입으로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물론 한동훈 장관도 중요한 역할을 했죠. 네. 그걸 저도 부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 민주당의 얘기뿐만 아니라 통상 전문가나 법적 전문가들, 어렵다. 그 국제법 전문가들 사이에서 찬반이 엇갈렸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다. 네. 이거 해서 비용 그 이자하고 법정 비용이 더 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고요. 이건 뭐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론스타 행태가 잘못됐고 이거 굉장히 그 다툼의 여지가 있고 4천억이란 돈을 물어야 되는데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 한 번 더 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네네. 저는 아마 그 당시에 어떤 그 정부라 하더라도 그
그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미 그 2012년에 론스타가 제기했을 때 우리가 맞대응을 시작한 거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마지막 구제 절차까지는 정부와 관계없이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 당시에 패소했잖아요. 법무부 장관 시절에 한동훈 장관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거꾸로 얘기하면 본인은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에 패소한 경우가 패소한 경우도 그러니까 또 있었다. 본인의 입장에서 패소한 거잖아요. 저는 그게 한동훈 장관의 책임이라고 묻지는 않겠어요. 왜 그러냐면 오랫동안의 그 진행돼 소송이었고. 왔던 거였기 때문에 그런 오랜 과정이었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그동안 그 전체적으로 우리 네. 법무행정에 있는 담당 그 팀에서 굉장히 열심히 잘해온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잊지 않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네. 승소했다고 그 론스타의 먹튀 행각이 사라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 당시 외환위기 과정에서 일부 경제 관료들을 중심으로 이 사모펀드에 멀쩡한 금융기관을 몰아주는 과정. 그래서 그로 인해서 막대한 부를 얻고 또 그 차익을 세금 한 푼 안 내게 나갈 수 있도록 네. 허용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이거 영화도 만들어졌어요. 네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이제는 두고두고? 네. 형사처벌은 이제 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 대한 객관적 사실의 진실은 기록으로 남겨놔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여튼 뭐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그때 하도 비난을 받은 거 있었고 지금 홍익표 의원님 말씀 따나 꼭 뭐 그 비난이 어떤 정치 공세성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려울 거다 그래서 이제 나온 측면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비난도 받았는데 만약에 역으로 김민석 총리가 이제 발표를 하면서 뭐 그럴 가능성은 지금 정치 상황에서 없지만 한동훈 얘기를 한마디라도 걸쳤으면 또 뭐 이런 약간 뭐라 그럴까요? 내가 잘했는데 너희 왜 숟가락 얹냐 이런 것까지 안 왔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드는 생각이 법무부 장관이 소관 장관이고 뭐 큰 사안이긴 하지만 왜 김민석 총리가 나섰을까? 최근에 뭐 오세훈 시장 이거와는 별개로 그거와는 좀 다른 문제로 예를 들어서 지금 대장동 항소 포기로 인한 뭐 범죄 수익 환수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국고 손실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이 부분을 정부가 좀 더 크게 보고 이거는 좀 국민들한테 상쇄하는 효과로서도 얘기해야겠다. 제 분석이 일리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내년 조혜진 6월 의원님. 지방선거 네. 앞두고 네네. 지금부터 사실상 표몰이가 시작됐죠. 모든 악재는 이제 덮거나 희석하고 네. 조금이라도 이렇게 호재다 우리가 이용할 만하다. 그러니까 니꺼 내꺼 가리지 않고 내 거다? 공치사를 할 만하다. 네. 그건 무조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 전현희 최고위원이 발언해도 그게 이재명 정부에서 이렇게 예. 말하는데 결과는 이재명 정부 때 나왔지만은 이제 4개월 정부 들어선 지 4개월 만에 나온 이 정부에 네. 그 이전에 3년 그 처음으로 돌아가면 13년이 걸린 거를 4개월 지난 정부가 우리가 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 그리고 그거를 또 그렇게 표를 내기 위해서 국무총리가 긴급 기자회견까지 하는 거 이거는 국민들도 이건 좀 다 보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너무 선거 전으로 빨리 들어갔다. 고유불급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너무 예. 지나치면 오히려 역효과인데 그거 하나 앞으로도 이런 일이 많을 것 같은데 네. 그 별로 제가 볼 때는 국민 도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하면 네. 또 하나는 김 총리가 너무 이번 일 포함해서 너무 나서는 걸 보고서 지금 뭐 본인은 뭐 시장 안 나간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그냥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서 떠밀리듯이 해가지고 못 이기는 척 나가려고 하는 건 혹시 아닌가 싶은 그런 의심도 드신다. 의심도 들고 네. 뭐 일부에서는 그건 아니고 다음 내년 그 지방선거 위에 당대표 선거에 나가려고 지금 점수 딸리고 저런 거다 하는 것 이야기도 있는데 네. 만약에 서울시장 관련해서라면은 뭐 좀 솔직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갈 생각 있으면 하고 네. 없으면은 너무 그렇게 오해받을 행동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네. 사실 이거는 제가 질문이 각본에는 없던 얘기인데 지금 하셨으니까 또 홍익표 의원님은 김민석 총리하고도 뭐 가까우시고 하니까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여러 자리에서 사적인 자리든 약간 공적인 자리에서 서울시장은 출마할 생각이 없고 전혀 의지가 없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상황이란 전제죠. 사실은 그렇죠. 뭐 그러니까 정치라는 이제 게 생물이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
실제 생각은 없어요. 다만 내년 한 2, 3월 갔는데 상황이 뭐 우리 당으로서는 서울시장 선거를 꼭 이겨야 되는 그 현실적인 요구는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김민석 아니면 안 된다. 뭐 이런 현실적인 판단. 그리고 뭐 그런 게 있을 때는 상황이 좀 바뀔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에너지가 현재로서는 김민석 그 총리 본인으로부터 에너지는 현재로서는 없다. 이렇게 네.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지금은 총리의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게 왜냐하면 어렵게 청문회까지 거쳐서 총리 된 지 지금 한 5개월 정도 됐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4, 5개월 되신 분인데 또 그 다른 공직에 관심이 있다, 선출직에 또 관심이 있다 이렇게 하면 그 자체가 국민들에게도 좋은 이미지를 주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김민석 총리도 그걸 되게 경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총리직에 전념하고 있고 앞으로 그럴 생각이라는 거를 여러 자리에서 강조하고 계세요. 네. 근데 뭐 본인이 정치를 오래 해 오셨으니까 여러 가능성 지금 뭐 하고 싶다 이 차원은 아닐 거고 여러 가능성 생각하고 본인이 또 아주 젊은 시절에 서울시장을 도전했고 뭐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그 이후에 본인의 정치 역정이 상당히 꼬여가지고 거의 20년 만에 여의도로 돌아온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뭐 여러 생각은 있을 것 같다는 저의 혼자 추측은 있습니다. 주제를 바꿔볼게요. 자, 대장동 항소포기 두고 계속해서 여야 간에 이제 뭐 공방이 이어지고 있고 이 이슈가 계속 지금 살아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검찰 조작 기소 TF 운영하고 있는데 오늘은 보니까 방금 들어오기 전에 이제 뉴스가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 반발한 검사장 18명 전원 이제 고발하기로 했다고 해요. 자, 고발하면 이제 수사를 하는 건데 자, 우리가 생각하기엔 홍익표 의원님 예를 들어서 그 정성호 장관한테 이게 징계 조치하고 하라고 요구를 며칠 전에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정성호 장관이 좀 우리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봐도 어쨌든 항소포기라는 요 사안에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부담도 있고 해서 세게 하기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그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아예 고발을 해버렸어요. 민주당에서. 이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민주당 법사위에서 했거든요. 예. 이게 뭐 당 지도부하고 고발을 했거나 하기로 했거나 뭐 그런 겁니다. 그죠? 예. 저도 들어오면서 막 봤는데 네네. 고발을 하기로 했다 이런 예, 것 예. 같아요. 예. 뭐 그러니까 하겠죠. 이제 법사위입니다. 네네. 이게 예, 그 예. 주체도요. 네네. 법사위원들. 법사위원들. 예. 이게 당 지도부가 얼마큼 그 협의가 된 건지 조금 의아하고 네. 사실 이렇게 분위기를 보면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은 약간 거리두기를 했어요. 저 검사장들 18명 중에 16명 그러니까 네. 집단 행동을 한 것으로 비춰지는 16명에 대해서 징계하라. 그러니까 검사장직을 해직시키고 평검사로 보내라 이런 요구가 있어요. 그래서 징계 사유가 될지 네. 또 이걸 징계하는 게 바람직한지 그다음에 법무행정의 안정성 등을 이유로 해서 네.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굉장히 그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이와 관련돼서 어떠한 논의나 검토한 바가 없다 이렇게 네네. 입장을 밝혔단 말이에요. 예. 그 맥락은 뭘까 보면 이거를 검사장들까지 굳이 징계하면서 또 논란을 키울 일이 있을까라는 정무적 판단이 대통령실과 정부 쪽에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대통령이 해외 지금 외교활동 중이잖아요. 아 그러네요. 또 예, 그래서 네, 그 생각까지 못했는데. 외교활동 중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불거지는 것을 대통령실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이런 들어요. 게 여러 차례 이제 법사위에서 또 시작이 됐어요. 예,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대통령 지금 해외 순방 중이시라 이런 얘기를 또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검사 관련된 최종적인 인사나 이런 결정은 대통령도 판단해야 될 몫이거든요. 네. 법무부 장관이 어떤 입장을 갖고 건의를 하더라도 그런 네. 측면에서 대통령이 해외 순방 외교 지금 한참 비즈니스 외교를 하고 있는데 네. 이걸 하는 게 좋냐 하는 문제가 대통령실과 법무부 장관 사이에서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반면에 이제 당은 그냥 이렇게 갔는데 최근에 당도 보면 대통령 해외 업무 그 순방 중에는 좀 자제하자는 분위기가 분명히 보였거든요. 정청래 대표도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사실 최근에 이 그 대장동 관련된 검사들에 대해서 항명 검사들에서 크게 언급을 안 하고 있었어요. 한 번 정도 언급했고 처음 한 번 하고 그 후로는 낮추고 있었는데 지금 법사위에서 또 갑자기 되면서 그래서 저는 당 지도부와 법사위 간에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있었던 건지 또는 네. 정부 측과
대통령실과 그 당 간의 어떤 그 교감이 있었던 건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결이 다른 결정이 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여야 합의해 놓고 그다음에 법사위원들이 뭐 강하게 반발하니까 정청래 대표가 그쪽 손을 들어줘서 막 김병기 원내대표하고도 어색하게 된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추측컨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조혜진 의원님. 보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그 좀 강경파들이 생각하는 그런 조치로 안 갈 것 같은 느낌이 나니까 우리가 견인하자.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뭐 약간 그런 성격 아닐까요? 일단 1차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예. 뭐 충성 경쟁 측면도 있을 것이고 충성 경쟁. 예, 어쨌든 이 문제가 그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중에서 예. 빨리 지워야 될 이제 제일 먼저 지금 등장해 있는 네. 공범들의 그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궁극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충성의 한 모습이다. 그렇죠. 그걸 통해서 나중에 이제 뭐 지금 이번에 이렇게 그 사태가 되고 나서 민주당 안에서 예를 들면 김용 씨 같은 경우는 뭐 네. 무죄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 뭐 2심 3심에서 어떻게 나오느냐도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어느 시점에 리 대통령의 이 사건 네. 재판이 재개됐을 때 이 사람들이 이번에 그 대장동 일당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 혐의와 관련해서 법원에서 정언을 할 때 네. 무죄 쪽으로 민주당에서 프레임 잡은 대로 검찰 조작 쪽으로 그렇게 그 정언을 해주기를 바라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그 항소치 그 포기한 거에 대해서 네. 검찰에서 이렇게 들고 일어나니까 그걸 또 눌러야 될 상황인데 네. 근데 이게 의도는 뭐 충성 경쟁일 수도 있고 뭐 모르겠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네. 대통령에게 더 부담을 주기도 하고 뭐 어떻게 보면 진영적으로 디스를 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일단은 대통령실도 항소 포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도 관여한 거 없다. 네. 법무장관실도 하나도 관여한 게 없다. 그럼 대검에서 알아서 한 거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항명이라고 주장을 하려면 지금 이제 고발까지 한다고 그랬을 때 네네. 고발해서 자기들이 민주당에서 고발한 그 검사장들이 처벌을 받게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처벌을 받게 만들려면은 이게 항명이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예. 항명이라는 입증을 하려면 그 전제가 뭡니까? 위에서 명령이 지시나 있었다? 명령이 있었다라는 예. 거잖아요. 지시 명령이 없고 지금 대통령실이나 법무장관실에서 말한 것처럼 검찰에서 알아서 한 거면은 그 네. 항명이 성립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수사가 되고 만약 재판이 된다고 하면 또는 징계를 받는다고 하면 이 검사장들도 가만 안 있을 거거든요. 네. 행정소송할 거거든요. 행정소송할 때 또 이 그 민주당이나 이쪽 그 반대 당사자 쪽에서 그걸 이제 검사장들 이기려고 하면은 예. 결국 뭡니까? 지시가 있었고 명령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불복했다. 예. 불복종했다. 그걸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 말이 됩니까? 제가 홍익표 이게 의원님. 예. 그러니까 지금 정성호 법무장관도 관련돼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쉽지 않다 이렇게 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내용을 갖고 계속 논란이 되는 게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법무행정, 검찰행정이 조속히 안정돼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또 계속 조직에 혼란을 가져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을 네.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 더 나가서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실도 그렇고 이 법무부도 그렇고 정부 쪽은 조금은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이 아까 조혜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한테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여러 차례 제가 뭐 그 얘기했지만 이번 사안이 대통령이 어떤 유리하거나 대통령하고 저는 그렇게 직간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자꾸 이렇게 논란을 끌고 가면 마치 정말 대통령한테 뭐가 연결돼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네. 쏙 그 바람직하진 않고요. 더 나가서 이 문제가 원래 검찰 개혁 과제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 검사장은 하나의 직책이지 이게 직급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검사는 검찰총장과 검사만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장을 하다가 다시 평검사로 가고 우리가 그 언론인들 중에서 기자하다가 편집국장 하다가 다시 그 보도부 부장 하다가 다시 기자로 돌아오고 보직이죠. 보직이죠. 예. 그렇게 하는 걸로 가는 게 검찰개혁적인 일환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징계로
그 검사장 하다 평검사로 가는 거를 징계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바람에 검찰 개혁이라고 우리가 그 앞으로 인사의 어떤 요 효율성이나 이런 걸 녹여서 검찰 개혁의 하나로 이재명 정부의 과제로 들어가 있는 이 내용 자체를 약간 좀 오염시킨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건- 인사 조치 정하고 싶으면 인사 조치하면 될 거를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그 타이틀을 씌울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원래 이거는 이제 앞으로 그 예. 지금 검찰 조직이 문제가 되는 거는 검사장이 되면 계속 검사장이 돼서 거기서 순환돼요. 네.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검사장으로 새로 온 사람이 들어오고 기존 검사장은 그냥 평검사로 가서 네. 일하다가 또 다시 검사장으로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인사 순환을 하겠다는 게 지금 검찰개혁 과제의 하나거든요. 네. 근데 이걸 징계성이라고 하면 이게 검찰개혁 과제가 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이 문제는 좀 서투르게 그 접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민주당이 계속 지금 예. 이번 1심 판결을 이제 두둔을 하잖아요. 네. 검찰에서는 7,800억 대장동 일당이 7,800억을 그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번 1심 판결처럼 473억 그 정도가 맞은 거고 나머지 한 7천 뭐한그 300~400은 네. 합법적인 이득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 민주당이. 심지어 그 이제 조작 기소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네네. 죄가 안 되는 건데 그 정도 가져간 거는 그거는 정당하게 그 사람들이 벌은 건데 검찰이 그걸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하다 보니까 이 일당까지 같이 엮기 위해서 그렇게 기소를 조작했다. 실제로는 네. 그 이득이 부당 이득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보면은 국민들이 5천만 원 초기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3억 5천 가지고 7,800을 벌었단 말입니다. 예. 네, 민주당 그게- 추사는 그게- 오늘 1,100억 원이라고 얘기는 예. 했죠. 예. 그러니까 그거가 그러니까 1,100억이라 하더라도 뭐 나머지 예를 들어서 1,100억은 괜찮냐 뭐 이런 얘기도 6천 나오지만 몇백억은 그런 합법적으로 벌었다는 거잖아요. 네네. 5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조금 더 투자해서 3억 5천을 했는데 그게 결국은 3억 5천 기준으로 하더라도 한 2천 배 되나요? 그리고 5천만 원 기준으로 하면은 네. 뭐 어마어마한 만 몇 배가 되는데 그거를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투명한 사회에서 그 위법이 없이 합법적으로 벌었다고 민주당이 계속 주장하는 것이 나는 국민들한테 이거는 염장 지르는 건가 싶기도 해요. 네, 홍익표 의원님. 이거 예. 좀 제가 보기엔 모르겠 민주당의 그 다수의 의견은 아니고요. 그 네. 당론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일부가 그런 얘기하는데 좀 잘못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법리적인과 정무적인 걸 좀 갈라야 되는데 네. 정무적으로는 항소를 하는 게 맞았어요. 아무 이득이 없어요. 항소 안 함으로 해서. 근데 이게 저 법리적인 얘기를 하면서 마치 이걸 옹호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게 잘못되는 건데 이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대부분의 지금 법조계에 있는 분들이 이게 뭐 꼭 민주당뿐 아니라 실제로 이 1심에서 판결 난 것 이상으로 더 추징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게 지금까지 과거 판례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실제 지금 그 검찰이 기소 과정에서 구형할 때 지금 7,800억 정도를 했는데 인정을 못 받은 건 검찰이 그걸 하나도 입증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입증을 못 했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만 법원에서 470억만 할 때 요것만이다라기보다는 나머지 좀 다퉈봐라 이런 그렇죠. 취지로 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어떻게 포기하냐 예. 이런 이제 주장이 나오는 그래서 거죠. 저는 예. 법조계의 판단과 그게 법리적 판단은 아마 어려울 거야라는 거였어요. 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정무적으로는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이제 법조인들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법조인들 입장에선 그 검찰이 무리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마치 그 수익이 정당처럼 얘기하는 건 잘못된 일부 인사들이 얘기하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법조인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아마 2심 가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라는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런 정무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으로서 이득이 없는 저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심 포기는 아무런 득실이 그 정무적 이익은 없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민주당이 얘기하는 법조인과 또 다른 법조인들도 있을 수는 있어서 예. 그건 조금 더 다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서울 시내는 정체가 일찍부터 심해졌는데요. 돌발 상황도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영동대교에서 난지나들목까지 쭉 많이 밀리고요. 반대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사이 답답합니다. 서강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정체인데 마포대교 조금 지나서는 2차로에 고장난 차 멈춰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또 수산시장에서 영동대교까지 각각 막히고요. 반포대교 부근 5차로에도 사고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향 판교 분기점에서 정체고요. 좀 더 지나 안현 분기점에서 송내까지 정체인데요. 이 사이에 시흥 1차로에서도 조금 전에 사고가 발생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오늘 남욱 변호사 강남 건물 앞에 가서 범죄 수익 환수 목소리 높였습니다. 여기서 뭐 남욱 변호사가 얼마나 화려한 생활을 했는지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들이 누릴 호사는 결국 대장동 주민들의 눈물이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이런 가운데 나경원 의원이 소급 입법을 통해서라도 범죄 수익을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 민사소송만으로는 어렵다.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 특별법 발의했습니다. 요거를 홍익표 의원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이게 어차피 뭐 발의를 하는 거는 자유인데 예. 민주당이 이제 이거 뭐 이유 있다 그래 환수 많이 하면 그래도 어쨌든 국민들 여론도 또 있을 것 같아서 좀 그거를 합의를 해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 법안 자체가 어떤 뭐 어떻게 보면 저기 헌재 판단까지 받아야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좀 잘 가동이 돼가지고 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법안이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최근에 제가 국회 상황을 좀 보면 네. 이게 나경원 의원이 했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나경원 의원 들으면 되게 기분 예. 안 좋겠는데. 아니 지금 민주당이 나경원 의원이 했다면 거의 안 도와줄 분위기라. 예. 그런 말씀이시군요. 예. 도리어 다른 의원이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고. 물론 저는 범죄 수익을 소급해서라도 환수할 수 있으면 좋죠. 저도 그렇죠. 예. 옛날에 이거 했는데 그 당시에는 야당이 반대했어요. 국민의힘이. 제가 여당 정책위장 할 때 범죄 수익 환수와 관련됐을 때 그때 야당이 소급 입법 안 된다. 예. 우리 헌법을 위반하는 거 위헌성이 있다. 이래가지고 그때는 또 야당이 반대해서 안 된 게 있었거든요. 그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이 그렇죠. 그때 예. 야당이었을 때 저희가 여당일 때 여당일 때요. 제가 정책위장 할 때 정책위장 원내대표 하실 때 말고요. 제가 정책위장 시절에 하실 때. 제가 범죄 발의까지 했어요. 예, 범죄 수익 예. 환수와 관련돼서. 근데 그것이 안 됐죠. 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꼭 보면 이제 율사들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게 소급 적용 이 문제가 안 된다고. 이거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신 분이 나경원 의원이에요. 또. 그래요. 자, 저 대학교 과동기이신 우리 조혜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분 나 의원이 일단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네. 이게 법으로 채택이 될 걸로 기대했다기보다도 이 정치적으로 이재명 정권에게 민주당에게 외통수다라고 보고 푹 찔른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뭐라고 저 대장동 일당을 비호를 하고 뭐 조작 기소고 뭐라고 이야기해도 국민 상식에서 이 대한민국 이 대명천지에서 권력의 비호나 어떤 불법 안 저지르고 그 수익률이 몇천 배 또는 4천, 2천 배인가요? 만 배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런 죽어도 깨나도 당군 이래 진짜 이런 일에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사안인데 만 배면 김만배 이름인데 만 배인지 천 배인지. 그래서 예. 그 5천만 원 투자 기준으로 보면은 7,800억이면은 네. 거의 뭐 만 배가 넘는 거죠. 예. 그런 국민들의 의식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환수해야 된다는 게 누구한테 물어봐도
민주당 의원들 그런 주장하는 분들 길거리 나가서 누구 붙잡고 이거 합법적인 거 맞잖아요. 이거는 그냥 자기들이 제대로 또 돈 버는 거예요. 문제없이 돈 버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민주당 의원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 국민들이 조희진 의원님은 저 민주당 의원들도 이거 반대할 명분이 약할 거다. 당연하죠. 어떻게든지 해봐야 된다. 아니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론이 이건 압도적으로 이건 해야 된다. 이건 네. 반드시 이건 다 토해내게 만들어야 된다. 일 건데 네. 문제는 그걸 동의를 해주게 되면은 일단 이 일당들이 네. 민주당이 기대하는 게 이번에 항소 포기 저는 압박이 있다고 보는데 정황적으로 보면은 뭐 네. 100% 압박이 있다고 보는데 압박을 해가지고 항소 포기한 이유가 이 사람들의 이런 이 7,800억 가운데 뭐 수천억, 6천억 이상 되겠죠. 네. 이거를 보장을 해줘서 항소 포기함으로써 확정해줘서 보장을 해줌으로써 나머지 다음에 언젠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 때 이 사람들이 네. 협조를 받으려고 그렇게 한 거라고 다 그렇게 보고 또 저도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거 환수법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다 토해내야 된다. 그럼 이 사람들 또 계산이 또 달라지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안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위험하고 안 받아들이면은 여론이 무섭고 네. 그 외통수인 거죠. 아니 저는 네, 홍익표 제 입장을 한번 얘기하면 저는 원래 범죄 수익 환수 소급 입법까지 해서 하자는 사람이었어요. 네, 네. 과거에. 네. 그래서 저는 정말 국민의힘이 이 대장동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가 확인되는 범죄 수익을 다 환수하자 그러면 전 100% 찬성입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네네. 그게 사회 정의거든요. 저는 그 소위 그 법학자나 법조인들이 뭐 소급 입법 운운하면서 이 사회적 정의보다는 법 조문에 그런데 매달리는 소극적인 그 태도는 맞닥지 않다. 예, 저는 되게 말씀이시죠? 못마땅했어요. 예, 그때도. 예, 예. 그래서 저는 뭐 법조인이 아니다 보니까 무슨 소리냐 사회적 정의가 더 중요한 거지. 그런 네, 측면에서 저는 대장동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소급 입법을 가능하게 열어주면 네. 저는 100% 찬성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거는 짧게 여쭤볼게요. 짧게 좀 대답해 주세요. 자, 국민의힘 외통위원들이 오늘 기자회견 열고 조인트 팩트시트 국회 비준동의 거듭 요구했습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하는 시도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협상 전반에 대해 국회의 검증과 동의를 받길 바랍니다. 우리 헌정 질서가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백조 원에 달하는 국가 부담을 정부 마음대로 결정하겠다는 것은 국회 패싱을 넘어 국민을 패싱하겠다는 오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입법기관의 한 축으로서 헌법이 부여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스스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국익을 좌우할 막대한 재정 부담에 대해 여야가 함께 철저히 따져 묻고 검증과 동의의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 조혜진 의원께 먼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예. 국민의힘에선 이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를 철저히 따져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비준동인데 이제 조약은 아니기 때문에 비준동의는 아니고 어쨌든 국회 동의는 받아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예. 근데 저번에 구윤철 부총리나 김정관 산업부 장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족쇄가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자, 이게 족쇄가 될 우려나 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아니죠. 그러니까 합의한 것만 네. MOU를 통해서 합의한 것만 그 동의 문안에 집어넣고 네. 나머지 추후 협상이 필요한 부분 정부가 재량적으로 대응해야 될 부분은 거기다 같이 넣으면 되는 거죠. 정부의 추후 재량 대응과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합의한 내용을 예. 국회에 와서 동의를 받으라는 거지. 예. 이 돈이 500조면은 우리 올해 내년에 그 예산이 728조잖아요. 네. 그건 3분의 2 한 해 나라 살림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네. 이 대통령 말로도 본인 이 대통령도 이거는 잘못하면 잘못 따르면 우리 IMF 갑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금액을 국회도 국민의 그러니까 국민이 그리고 국민 세금으로 다 해야 되잖아요. 예, 어떤 예. 행태든지 간에 그 국민의 동의 안 얻고 국민의 동의 얻는 방법이 국회 동의를 얻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민주당에서는 심지어 이거는 뭐 그 대통령 비준도 안 할 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냥 MOU 상태로 네. 효력 발휘시킬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정부 이야기도 왔다 갔다 해요. 네. MOU니까 효력이 없다고 그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실제로는 또 그 발효시켜서 지금 진행하는 거잖아요. 네. 그 합의대로. 그러니까 정부 말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정부가 우려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그거는 대통령 비준 문안 안에 또는 네. 국회 동의 문안 안에 그 집어넣으면 됩니다. 한미 간 합의한 내용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고 네. 나머지 아직 더 협상을 해야 될 부분, 또는 앞으로 뭐 5년, 10년 뒤에 또 다시 재협상을 해야 될 부분은 네. 비워두고 정부에 재량을 부여하고 그때 재협상이 이루어지면 다시 국회 가서 또 보고해라. 동의를 구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 통째로 안 받겠다는 거는 네. 500조 예산이 들어가는 거를 갖다가 결국은 장관들이 MOU로 자기들 말로도 효력이 없는 예. 그냥 양해각서인 MOU로 그걸 결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된다. 이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홍익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조희진 의원님 말씀. 뭐 저는 기본적으로 그 국회가 예. 그 정부의 외교 활동에 대한 그 통제를 강화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찬성입니다. 예, 예. 그런 측면에서 근데 이게 몇 가지 문제는 있어요. 첫 번째 그 정부 주장한 대로 MOU이고 조약이 아니다. 이것도 맞아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럼 이게 상원성이거든요. 예를 들면 한미 FTA 같은 경우는 미국도 의회 비준을 받았고 우리도 네. 국회 비준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미국도 의회 비준을 안 받아요. 또 미일 간의 합의도 일본도 비준을 안 했어요. 예, 예. 우리만 하면 이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모양이. 그래서 이 문제도 좀 봐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 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사실은 다수석이기 때문에 비준하려면 그냥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그 뭐 지금 야당의 어떤 반대가 무서워서 안 한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별법 같은 경우 해도 역시 국회의 다수 그 동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준과 동일한 효과를 거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일 중요한 건 협상의 유연성 문제 얘기하거든요. 잘못하면 우리가 비준을 해는 무조건 법적 의무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네. 어떤 이후의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 대안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대안이라는 거는 이것을 이 전체를 그냥 그 비준 받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정부가 구체적인 예를 들면 투자 앞으로 합의돼야 될 게 투자 금액, 네. 그다음에 투자 대상과 그 사업, 그다음에 구체적인 투자 방식 네네. 이런 문제들이 합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건바이 건 예를 들면 그 규모가 400억 불이다. 뭐 또 총액이 한 600억 불. 네네. 그러면 다 합의가 된 거예요. 몇 년 언제부터 몇 년까지 어디에다가 어떤 사업 이게 합의가 되면 그런 경우는 건바이 건으로는 국회에 동의를 받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자,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 김혜지 의원 두고 장애인 할당제 너무 많다. 사실상 특혜다. 뭐 이렇게 장애인 비하 논란 나오고 있는데 당이 구두 경고했어요. 조희진 의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 뭐 어떻게 적절한 겁니까? 아니면 더 강한 조치해야 됩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본인 대변인 이제 사의를 표명했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만큼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도 책임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건데 네. 원래대로 하면 이거는 사표를 받아줘야죠. 공당의 대변인의 발언으로서는 당에 상당한 해를 끼친 손해를 끼친 네. 결과적으로 그 장애인 비하 발언, 노인 비하 발언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받아줘야 되는데. 근데 왜 이렇게 약하게 했을까요? 뭐 좋게 생각하자면은 그 젊은 정치인이니까 이제 올해 뭐 31인가 그렇더라고요. 예, 젊은 예. 정치인이 어쨌든 이렇게 해서 사직에 사퇴를 하게 되면은 뭐 일종의 정치적 좋은 글씨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일 수도 있는데 네. 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런 의도가 있든 없든 간에 그 박민영 대변인은 네. 그 이력을 보면은 친윤이고 김혜지 의원은 또 친한동. 친한이고 이런 구도가 이제 이게 작동할 수도 있을지 않았겠는가 네,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지금 당이 그대 여당 정부하고 투쟁하면서 총력을 결집해야 될 상황인데 바깥에 있는 우군하고 손잡는 건 둘째치고 안에서 벌써 이렇게 갈등하고 분열하고 힘이 분산되고 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이런 걸 가지고 또 막 중징계하면 또 그쪽 편드는 사람들은 또 다르게 또 반응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어쩐 뭐 공통적인 주제에 관해서는 좀 단호한 입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 부분. 예, 원론적으로 저는 그렇게 그 사표를 받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좀 염려가 되는 부분 그렇게 갔을 때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냥 막 지도부 본인이 좀 더 자숙하고 저는 왜 그런 경박한 은행이 막 난무하는 그런 유튜브의 공당의 대변인이 대통령실의 행정 아니 유튜브만 가면 사람들이 흥분하나 봐요. 이 공중파나 여기서는 점잖은 사람들이. 본인
그 이야기 중에 본인 문제된 발언 중에 본인 말도 있지만은 그 네. 사회자가 막 함부로 이야기하는 걸 이 맞장구 치다가 그러니까. 뒤집어선 것도 있거든요. 어쨌든 말은 자기 입으로 나왔으니까 한 요 예. 정도까지 예. 듣고요. 시간 관계상 홍익표 의원님한테는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제 운영위에 나와서 김은혜 의원의 질문 예를 들어서 딸이 언급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아마 취지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딸은 3억 원 전세 중에 1억 3천만 원을 뭐 그래도 아빠가 지원을 할 만하니까 해줬는데 그것도 못 받는 사람들 이런 문제를 제기하다가 왜 딸을 영냐 그러다가 옆에 뭐 우상호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렇게 제지시키는데도 막 이 브레이크가 안 걸렸거든요. 그래서 와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렇게 막 세게 제지하는 거 정책실장 두 번 하는 게 저기 약간 저도 놀랍게 봤는데 그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홍익표 아마 의원님. 그 어느 상임위원장이라도 그 정부 측 관계자가 그런 행동을 보이면 동일하게 행동을 했을 거예요. 그래요. 예. 홍익표 의원님도 운영위원장 하셨잖아요. 운영위원장은 잘 아 안 했고. 그때 야당이었구나. 예. 저는 이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했었는데요. 예. 근데 과거에 그 우리가 여당이라도 네. 그 정부 측 관계자가 와서 지나치게 어떤 그 무리하게 하거나 네. 이러면은 당연히 정부 측에 대해 경고를 해요. 더군다나 어제 같은 경우는 네. 일단은 뭐 저는 그 김용범 실장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자기의 감정을 억누르고 그 이성적으로 설명하고 그렇게 가는 게 맞고요. 그리고 옆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몇 차례 말렸잖아요. 그러면 네.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런 상황을 초래한 것은 본인이 나중에 그 운영위원장 김병기 원내대표 지적에 따라 송구하다 얘기했지만 그건 또 그게 이제 사람들이 민감한 부동산 문제였거든요. 예, 이제 저 했고요. 다만 어제 김은혜 의원의 그 질문 방식과 태도는 굉장히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이 알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갭 투자를 해서 집을 산 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굳이 그 딸이 전세 하는데 아버지가 도와준 걸 갖고 그거를 뭐 갭 투자로 몰아가면서 한 듯이 하니까 이제 김용범 실장 입장에서는 네. 사실 정치인들이 제일 미안한 게 자신보다는 가족들이에요. 자기 때문에 사실 어디 가서 뭐 말도 공격받고. 제대로 못하고 예. 눈치 봐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잘못된 예를 들 필요는 있느냐. 더군다나 김은혜 의원 본인이 부동산이 엄청 많은 사람 아니에요. 250억이 넘고 강남에 집이 얼마나 많아요. 본인이 그 분당에 있는데 그 딴 데 강남에 빌딩하고 집이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분이. 그러면서 그 다른 사람한테 그러고 더 나쁜 거는 이 비유가 너무 잘못됐어요. 딸한테 임대주택 사라고 권하겠어요라고 하면 그럼 임대주택 사시는 분들은 뭐가 됩니까? 임대주택을 그 사는 질문도 사람들은 부적절했다. 예, 임대주택 사는 사람들은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들인가요? 네. 그러니까 그 어제 발단은 정부가 임대주택 사업이 예산을 증액하고 전세대출과 관련된 정책지원금을 좀 줄였어요. 예산 비중에 있어서. 그러니까 앞으로의 그 정부의 지금 11호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네. 전세보다는 그러니까 갭 투자의 방식이 있는 전세보다는 월세나 또는 특히 그 임대주택 아주 청년이나 네. 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으로 공공 임대주택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 뭔가 그 전세 대출도 좀 그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일을 네. 임대주택에 살려고 권하겠어요? 그러면 본인은 임대주택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냐는 인식의 단면을 본 거잖아요. 저는 네. 김은혜 의원 이 부분은 본인이 한번 해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자 조혜진 의원님 짧게만. 왜냐하면 이 부분은 또 여야가 같이 걸려 있으니까. 그건 김은혜 의원이 국민들의 예. 생각을 그대로 대변한 거거든요. 예. 젊은 이제 청년 자식을 둔 부모 입장도 그렇고 또 청년들 당사자들도 그렇고 네. 그 내 집 마련이 꿈인데 현실적으로는 대출해가지고 전세 끼고 네네. 전세 끼고 집을 사서 나중에 이제 전세 빼고 또 갚아주고 우리 집을 하든지 네. 아니면 대출 받아가지고 전세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그 집을 사든지 현실적으로 이거밖에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김용범 실장은 그렇게 안 해도 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능력이 되니까 대출 안 받아도 되고 전세 안 끼워도 되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더셔가지고 이제 전세 들어갔는데 나중에 이제 그 집을 또 사게 되면은 이제 소유주가 되겠죠. 네. 어쨌든 그런데 많은 청년들의 상황을 얘기한 거다. 일반 청년들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데 네. 그거를 김용범 실장이 주도해가지고 다 막았지 않습니까? 전세 끼고 들어가는 것도 맞고 대출 받아가지고 전세 들어가는 것도 또는 사는 것도 맞고
다 막아놓고 자기 딸은 그러니까 자기 딸은 그렇게 해줄 수 있으니까 나머지 청년들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 거 아니냐 당신이 그런 뭐 정치 발상으로 정책을 그렇게 엉망으로 만든 거 아니냐 그런 주장인 거죠. 자, 홍익표 의원님은 그래도 어떤 그 말 풀어가는 방식에 문제 있었다. 좀 그런 취지는 그랬다는 게 조혜진 의원님 말씀. 딱 1분 남았는데요. 제가 한 20초 질문 드릴 테니까 한 20초씩만 대답해 주세요. 자, 쿠팡 상설 특검 임명 바로 다음 날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한변협 회장, 쿠팡 임원, 그러니까 대한변협의 또 뭐 어떤 간부라고도 하네요. 어떤 같이 오찬 회동했습니다. 자, 홍익표 의원님 어떻습니까? 적절성 짤막하게 한 말씀으로 해주시면. 예, 뭐 왜 만났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어쨌든 적절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해 당사자고요. 그리고 법사위원이고 또 앞으로 그 변협 회장이 네. 권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임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그 뭐 배나무 밑에서 각근도 매지 말라 그러는데 적절치 않았다고 봅니다. 네, 조혜진 의원님 어떤 문제가 있다고 국민들이 보세요? 딱 보면 이 그림은 네. 참 희한한 그림이 되는 게 민주당에서 쿠팡을 잡으라고 때려잡으라고 특검을 임명하면서 네. 또 그 특검에다가 영향을 줘가지고 쿠팡 봐주라 하는 식의 이중 플레이하는 그림으로 딱 나와버리거든요. 그 해명 안 하면은 진짜 부도덕한 만남이 되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6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 한별이는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16년 전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엄마는 더 나은 환경을 바라는 마음으로 한별이를 시설에 맡겼는데요. 지금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안부를 전하는 두 사람. 아직은 엄마와 살기엔 힘든 상황이라는 걸 알기에 한별이는 더욱더 마음을 잡고 성실히 생활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늘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고 올해는 전교회장으로 선출됐는데요. 자신처럼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교사가 되고 싶다는 한별이. 단단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한별이가 큰 꿈에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6도로 출발한 서울은 오늘 낮 최고기온 8.6도까지 올랐습니다. 어제보다 낮 기온이 2도 높아졌지만 여전히 오늘도 평년보다 대부분 기온이 낮았습니다. 아침에 춥고 낮에도 무척 쌀쌀했는데 내일부터는 그래도 평년 수준의 기온으로 회복이 되겠습니다. 아침에는 이맘때 추위가 당분간은 느껴지겠고요. 낮 동안에도 제법 쌀쌀한 계절입니다. 따뜻하게 옷차림 해주셔야 되겠고요. 내일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2도, 세종, 대구 1도, 광주, 부산 4도, 강릉 5도 등 전국이 영하 4도에서 6도 분포로 일부 지역 영하권이긴 해도 많은 지역이 영상권으로 회복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서울 14도로 오늘보다 5도 이상 높아져서 평년 기온이 되겠고요. 강릉, 세종, 대전, 광주, 대구 나란히 15도, 부산, 제주 16도 등 전국이 11도에서 16도로 오늘보다 3, 4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중부지방과 전북은 빙판길이 예상됩니다. 도로 살얼음도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내일과 모레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현재 건조특보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내일은 새벽부터 제주 산지 비나 눈이, 새벽부터 오전 사이 그 밖에 중부와 전북 쪽으로 빗방울이나 눈날림이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 기온 5.2도입니다. 최영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경제인들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참석해 인공지능과 에너지, 방산, 문화 분야 협력을 통해 양국의 미래 파트너십을 강화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조국혁신당, 무소속 의원들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 전원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흘째 장외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은 남욱 변호사 소유의 건물을 찾아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를 촉구했습니다. 한국을 상대로 한 6조 원대 배상 소송에서 완패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실망감을 나타내며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조계에선 단심제의 불복 절차도 없어 번복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금을 보장하면서도 예금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투자 상품인 종합투자계좌 IMA가 곧 출시될 거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이런 상품을 내놓을 종합투자 금융사업자로 지정했습니다. 중국이 일본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지를 통보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국민의힘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가 부당하다는 점을 집중 제기하고 있습니다. 규탄 대회 이어가고 있고 국정조사 요구하고 있고 법무장관 사퇴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뉴스레터 K는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여야 법사위원회 얘기를 차례로 듣고 있습니다. 그제 민주당 박균택 의원에 이어서 오늘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모셨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많이 바쁘시죠? 자, 나 의원님 지금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제가 달력을 보니까 7일이더라고요. 지난 7일. 지금 2주가 네. 다 돼갑니다. 국민의힘이 네. 줄기차게 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이번 항소 포기 어느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이거는 사실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이런 항소 포기는 없었죠. 실질적으로 전무후무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이재명 대통령 범죄를 지우기 위한 항소 포기였고 두 번째로는
이 막대한 범죄 수익을 그대로 범죄자에게 안겨주는 한마디로 사법 정의를 완전히 파괴하는 항소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뭐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었고요. 또 이러한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신중하게 판단하라. 결국 권력의 외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는 이 항소 포기가 어떤 이유로 어떤 경위로 누구로부터 이야기가 나온 것이냐. 우리는 뭐 이미 답을 가지고 있지만 이미 대통령께서 9월 30일부터 이것을 빌드업 하셨고요. 뭐 이 항소 포기 권력 외압의 실체를 밝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항소 포기로 인한 이 범죄 수익. 이거를 환수하는 것, 이거를 환수하지 못하면 국민들께서 도대체 대한민국의 법이 작동하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국민의힘 보니까요, 그 남욱 변호사 소유 청담동인가요? 그 부동산 빌딩 앞에서 규탄 대회 열었습니다. 남욱 변호사 그렇습니다. 부동산 앞으로 찾아간 이유가 뭘까요? 역시 환수 문제입니까? 네, 그렇죠. 남욱 변호사가 지금 이 항소 포기로 인해서 이 추징할 재산, 그동안 보존되었던 재산에 대해서 해제해달라. 그 요구한 부동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부동산이 원래 이제 그 당시 대장동 사건 때 구입했던 부동산으로 지금 500억 원에 지금 시장에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렇게 그 당시에 대장동 사건으로 취득한 결국 범죄 이익으로 취득한 이 재산을 팔아넘기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복구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남욱 변호사 그 건물 앞에서 저희가 오늘 시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환수 부분 얘기하셨는데 나경원 의원님께서 아까 이번 항소 포기의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어요.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없애는 거. 뭐 범죄 지우기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재명 대통령 재판 부분,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막대한 범죄 수익을 범죄자에게 안겨주는 이 부분. 이 두 가지가 매우 큰 사안이다라고 얘기하셔서 일단 환수 문제 가지고 질문 몇 개 드릴게요. 지금 국민의힘은 이번 항소 포기로 막대한 범죄 수익을 사실상 받아내기 어렵게 됐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정부 여당은 민사에서 상당 부분 할 수 있다. 이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불가능하죠.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에 가깝습니까? 기간이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미 이제 이 여러 가지 차명이나 이렇게 된 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보존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민사소송으로는 전 불가능하다. 지금 이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욱 피고인도 지금 그 건물 팔겠다고 하잖아요. 어디 가서 민사소송 해서 받아내겠습니까? 지금 해제해달라 그러면 법원이 해제해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로는 이 검찰이 그 보존 처분을 한 그 법에 따르면 당연히 판결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민사소송을 해제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환수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특히 성남시는 지금까지요 민사소송 5억 100원짜리 했습니다. 이게 다 인지대 문제 때문인데요. 7,800억 원에 대해서 하려면 수십억 원의 인지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남시로서는 지금 5억 100원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했고 민사 가압류된 그거는 60억밖에 안 되거든요, 재산이. 그래서 지금 언제 이것을 가압류를 해서 이 환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검찰이 애초에 추산한 그 뭐 7,800억 이래 가지고 국민의힘에선 이번 항소 포기로 7천억 원대 이제 환수를 못 하게 됐다. 혹은 환수를 못하게 됐다기보다는 환수를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민주당은 뭐 그거보다 훨씬 적을 거다. 뭐 2심, 3심에 가도 뭐 473억보다 더 얻어내지 못할 거다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뭐라 그러냐면 범죄 수익을 뭐 한 1,120억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검찰 수사가 문제다 이런 스탠스거든요. 이런 스탠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했을 때 네. 이게 이해충돌 방지법 부분이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뭐 네. 범죄 수익은 적다 이런 건데요. 이 대장동 사건을 보면요. 네. 김만배 일당들이 녹취록에서 이런 얘기예요. 이거 4천억짜리 도둑질이다. 네. 그래서 민주당의 1,120억이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얘기고요. 이게 결국 이겁니다. 대장동 사업의 총이익은 9,600억이 발생했습니다. 네. 택지 분양 배당금 5,917억 원이고요. 네네. 택지 분양에서 돈 받은 거죠. 네. 그다음에 아파트 분양 수익이 3,690억 원입니다. 네. 이것을 합하면 총이익은 9,607억 원입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70%는 성남 도시개발공사 몫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 확정이익 조항이라는 걸 넣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남시가 이 일종의 도시개발을 했을 때 이게 일정 부분은 원래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여러 가지 사업의 편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네네. 발생한 거니까. 그런데 이걸 70%는 가져갔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확정이익 조항으로 성남시가 1,800억만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차액이 피해액이다. 그래서 이제 4,895억이 피해액이라고 검찰은 했고요. 네네. 그래서 검찰이 법원에다가 그러니까 그 7,814억 원 이제 추징해 달라고 했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왜 이런 주장을 했냐면 가져간 돈, 그러니까 70%에 대한 것만 성남시가 가지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것은 배임죄의 논리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1,800억 원은 이제 가져갔으니까 나머지 4,890억 원이 피해액이다. 배임죄 피해액은 그렇게 보는 건데 예. 이거를 검찰이 또 뭘로 기소를 했었냐면 이해충돌 방지법이에요. 그러니까 배임이라는 거는 성남시가 당연히 환수해야 될 이득을 환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피해액이 4,800억 원이 될 것이고요. 네네.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거는 이미 그 서로 짜고 한마디로 민간업자들하고 서로 짜고 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한 거기 때문에 네네. 이거의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한 수익으로 보면 여기서 발생한 총수익 9,600억 원에서 이미 가져간 1,800 성남시가 가져간 1,800을 뺀 7,800억 원 전부가 피해액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거고요. 네. 이제 그래서 그것도 이제 민주당은 줄이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범죄로 인해서 부당한 이득이 발생했다. 이건 민주당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7천억은 환수해야 되고 1,000억은 환수하면 안 돼. 이건 아니잖아요, 또. 그죠? 어쨌든 어떤 액수건 범죄 수익이면 환수해야 한다. 돼, 막 이러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항소 포기로 인해서 400억 빼놓고는 다 재산을 돌려주게 되었어요. 네. 그거는 자기들도 잘못한 걸 인정한 겁니다. 액수의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네네.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특별법을 이제 곧 발의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제가 네, 질문 그래서. 드리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네.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 특별법 이제 발의하실 겁니다. 예. 취지가 뭡니까? 예. 다른 것이 아니라 네. 지금 이 법에 따르면 지금 여러 가지 법제에 따르면 이렇게 돈을 꽁꽁 숨겨버리고 팔아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환수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 항소 포기를 하는 바람에 원래 검찰이 막 찾아서 2천억을 보존해 놨었잖아요. 네네. 그 7,800억 전액도 아니고 2천억을 보존했는데 네. 400억 빼놓고 지금 다 돌려주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걸 찾을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추징할 수 있는 방법을 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사소송으로 해서는 언제 할 수 있을지도 지금 모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막 나무기 지금 이제 벌써 팔려고 하는 것처럼 다 네네네. 팔아치워버리면 우리가 방법이 가질 없으니까. 길이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 특별법은 친일재산 환수 특별법이 소급표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될 경우에 할 수 네네. 있기 때문에 저 이제 초급법을 만드는 것이고요. 네. 이 방법은 때로 인해서 발생하고 보이는 재산, 네. 형성됐다고 볼 수 있는 재산, 이 상당한
상당한 개연성이라는 표현을 들어갈 겁니다. 네. 그렇게 보여지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재산에 대해서 네. 차명 재산까지도 우리가 환수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네. 자, 현실적으로 이제 민주당 협조 없이 법안이 통과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도 결국은 받아들일 거라고 보세요? 아니 민주당도 네. 300억 원 민사소송으로 받으라며요. 그러면 이거 재산 환수하는 거부할 이유가 거, 없다? 네. 거부할 이유가 없죠. 거부하면 범죄자죠. 거부하면 자백하는 거죠. 네. 오늘도 재밌는 게요. 네. 법사위에서 무슨 법을 박균택 의원님이 발의해서 통과가 되냐면 네. 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네, 네. 이걸 왜 개정을 했냐. 예.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서 발생된 재산들 꽁꽁 숨겼을 때 받을 수 없다 네. 해갖고 이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이 재산의 범위를 확대를 했어요. 예, 예전에 예. 막 차명으로 간 거 이런 거 잘 찾기도 어렵고 받아오기도 어려운데 법원에서 인정받기도 힘들고 하니까. 그런데 이걸 그 범죄 행위로부터의 기간, 네. 뭐 취득 경위 이런 걸 해서 네. 이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이것을 환수할 수 있는, 네. 이걸 추징할 수 있는 그런 법안 개정을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 부패 재산에 관한 조항의 가목이 바로 사기, 그래서 보이스피싱이고 나목이 횡령과 배임입니다. 네. 근데 가목만 개정을 하셨던데 나목까지 개정하면 네. 이제 이 법은 이제 소급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법을 만들긴 하지만 네. 앞으로 이런 횡령과 배임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경우에 일종의 우리가 피해액을 환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래서 네. 제가 오늘 박균택 의원님한테 좋은 법안을 만드셨는데 이 보이스피싱 감옥 사기죄만 하시지 말고 네. 나 게임죄도 하시지 그러셨냐고. 말씀하셨군요. 네. 본인들이 이것도 했으니까 배임죄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거 맞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범죄 수익 환수 문제 좀 자세히 얘기했고요. 아까 또 다른 축 이재명 대통령 재판 부분, 아까 뭐 범죄 지우기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만 이번 항소 포기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얼마나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뭐 쉽게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시다시피 이제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피고인만 항소를 하는 거죠. 네네. 그러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형사소송법상. 예. 그건 뭐냐? 더 이상 형이 절대 높아질 수 없습니다. 네. 피고인들이 2심에 가서 자유롭게 거짓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는 뭐 그동안 여러 가지 뭐 조작, 수사니 뭐 이런저런 막 거짓말들을 하기 시작했었는데 네. 그런 건 마음대로 하게 생겼고요. 네. 이 정도로 범죄자들에게 돈잔치 하게 나도 돈잔치 할 길을 열어줬는데 네. 뭐 이재명 대통령한테 좋은 진술들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이 또 우려된다고 말씀하셨고, 이 질문 한번 드릴게요. 민주당 지금 배임죄 폐지 추진하고 있고요. 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전망도 야권에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나 의원님 보시기에 공소 취소 현실화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결국은 대통령이 5개 재판, 12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것. 네. 이거 자체가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정말 깡그리 무너뜨리는 그런 네.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요. 저는 할 수 있는 거 다 한다고 봅니다. 네. 결국 배임죄 폐지하면 이 배임죄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재판받지 않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배임죄로 되지 않는 다른 죄, 뭐 대북 송금이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런 거는 이제 공소 취소를 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죄명이 있는데요. 저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컨대 선거법 위반은 네. 지금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 위반 2심 대법원까지 유죄를 받은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뭐 행위에 관한 거, 뭐 인식에 관한 거 이러면서 네.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법을 개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갖 이상한 법 개정하고요. 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사법
질서를 흔들어서 네. 저희가 지금 공소취소 금지법 만들기는 했지만 민주당이 같이 하겠습니까? 네. 사실상 이제 공소취소는 뭐 이것이 정치적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라면 몰라도 기존 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공소취소를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죠. 네. 오늘 보니까 민주당 법사위원들입니다. 매일 보시는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반발한 검사장 18명 전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서 이들은 법무장관에게는 이 검사장들 징계하라 이렇게 요구를 해왔고요. 자, 나경원 의원님 행정법원 판사 출신입니다. 만약에 행정소송 제기해서 재판을 받게 되면 그 판결 어떻게 나올 걸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그 검사장들에 대해 징계를 하면 네. 저는 그 징계 처분 취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행정소송 하면 네. 승소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네. 사실 본인들이 앞뒤가 말이 안 맞아요. 네. 저 명령 내린 게 없다며요. 그런데 왜 항명이냐? 신중한 판단을 하라고만 했다며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신중한 판단 부분인데 오늘 법사위 법안소에서 재미있는 게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해달라 그러면 이제 법안 개정안에 대한 이 관계 부처 의견을 듣잖아요. 네. 법무부에서 신중히 판단해 주십시오. 이거는 반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러면서 쭉 설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 신중히 판단한다고 지금 그 반대한다는 거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본인들이 그 신중히 판단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지휘를 한 건데 그 검찰총장이 일단 검찰청법 서면으로 해야 된다는 걸 위반한 것이고요. 네. 이 검사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친윤 검사들이 커밍아웃한 거라고 막 그랬다가 네. 아니 친윤 검사는 다 당신들이 임명한 검사장들 아니냐 그랬더니 지금 이제 뭐 고발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죠. 네. 이게 세상이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더 나아가서 민주당은 오늘 이제 뭐 박국회 부장 네. 한마디로 이것을 지시했던 것으로 보이는 대검 중앙지검장 박국회 됐나요? 부장이 네. 중앙지검장 됐잖아요. 네네. 결국 이 한마디로 권력에 납작 엎드리고 권력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만 출세하겠다 한다. 이걸 보여준 거니까요. 이것이 민주당이 신상필벌은 원하는 검찰 개혁이었나 이런 반론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얼마 전에 신상필벌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것이 바로 이재명식 신상필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아울러서 민주당은 검사도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탄핵이나 금고형 아니어도 파면할 수 있게 징계법 바꾸는 법안 추진하고 있고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변호사 개업도 못하게 그다음에 더 제한을 강화하는 거죠. 그다음 기타 공직 진출도 어렵게 하는 법안. 자, 내년이면 사라질 예정인 조직입니다. 검찰. 근데 민주당이 왜 이렇게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세요? 결국 이재명 무죄 만들기죠, 뭐. 네. 모든 게 거기에 귀결됩니까? 모든 게 기승전 범죄자 대통령이 대통령 된 것부터가 불행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이 법 하나하나가 다 위헌성이 있거나 네. 그동안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주려던 그런 노력을 다 허물어뜨리는 거거든요. 네네. 저는 대한민국 해체 작업을 민주당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드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결국 대한민국 국가 해체를 통해서 그들이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주무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무서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주제 바꿔서 지방선거 얘기 좀 해봅니다. 나경원 의원님은 국민의힘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장입니다. 국민의힘이 내년에 지방선거 공천에 자격시험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그런지 이게 취지가 뭡니까? 네, 저희가 이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전에도 자격 시험을 했었는데 예.
저는 이런 테크닉의 자격 시험이 아니라요. 이번 자격 시험은 전혀 다른 겁니다. 네. 한마디로 이 당성과 이념, 어떻게 보면 우리 정당인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 소양. 네. 예전에는 뭐 테크닉에 대한 시험이었다면 기본적인 이념에 대한 그 평가가 될 거라고 보고요.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단체장이나 의원, 그 광역 기초의원을 뽑아놨는데 이 정당이라는 거는 사교 집단이 아니거든요. 네. 이익 집단도 아닙니다. 정당은 그 정당의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고, 네. 뭐 이것이 일종의 생활 정치라고 하더라도 그 방법이 보수의 방법이냐 진보의 방법이냐의 그런 차이가 있는 건데 네. 이게 뭐 선거 때만 되면 국민의힘이고 평소에는 국민의힘인지 민주당인지 모르는 사람을 뽑아서는 네. 우리 당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민생에도 도움이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결국 민주당은 돈 퍼줘서 뭐 나라를 돈 퍼줘서 사람들을 뭐 행복하게 만들겠다는데 네네. 결국은 지금 이것이 가져올 폐해는 우리가 뭐 뻔히 알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뭐 작년에 저 민생 소비 지원금, 민생 회복 지원금 뿌린 거 어디 네. 흔적이나 남았습니까? 그거면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국은 단체장들도 거기에 대한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뽑아서는 네.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이거는 나라 살리는데, 민생 살리는데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런 기본적인 소양을 갖춰졌는지에 대한 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거 당락 가르는 거 중도층 표심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우파 연대 꾸려서 내일 지방선거 이제 꾸려 나가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이제 당내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윤어게인 혹은 부정선거론자 이런 뭐 강경 뭐 과격파들 뭐 이렇게 이런 분들을 같이 함께하면 좀 이렇게 중도층 외면 받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렇게 봐요. 중도는 역시 네. 정책으로 가져와야 된다고 정책으로 생각을 하고요. 승부한다. 지지를 네.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윤어게인 뭐 부정선거론자 이 부분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준석 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부터 시작해서 이재명 정부로서는 대한민국이 이재명 정부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 결국 이재명 정부를 강하게 견제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세력들은 제 세력들은 연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큰 집 짓자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런 정도의 균형을 맞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도층 표심 전략도 결국은 민생 정책에서 판가름이 날 거다. 그런 취지로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가 뭐 누구는 되고 안 되고만 하면서 전부 다 갈라치고 또 뭐 배제하는 것보다는 다 같은 큰 집, 우리는 뭐 보통 빅텐트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제가 지금 준비하지 않은 질문인데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화면에 뜨는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의원님 내일 패스트트랙 선고가 있군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제 선고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 입장 한 말씀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사실 이런 정치행위가 재판, 사법 영역에 간 것이 먼저 큰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건은 민주당 여권 그 당시 이제 여권이 이 의원의 의사에 반해서 2명씩이나 하루에 사보임 한마디로 바꿔쳐서 이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제를 법안에 올린 것입니다. 저희는 저항을 했던 것이고요. 민주당이 그때 빠루를 들고 와서 문을 뜯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그 사건을 계기로 그것이 기소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의회를 민주당 다수당이 마음대로 할 수
그 길을 터줬습니다. 네. 그것이 지금 현실로 보이는 뭐 추미애 위원장이 의원들 발언권을 뺏는다든지 저를 아직도 간사의 선임을 안 간다든지 이런 네. 걸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내일 판결이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다. 네. 지금 안 그래도 의회 독재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내일 판결이 저희에게 굉장히 안 좋게 났을 경우에는 네. 대한민국의 의회 독재를 용인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네. 그런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관련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법사위 하면 뭐 국민들 여야 충돌부터 이제 떠올립니다. 어떤 게 문제라고 보시는지 뭐 이게 어떻게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그 방안이 있을까요? 뭐 국회의 오래된 관행과 국회법의 취지대로 국회를 네. 운영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간사, 뭐 국회 소위위원회 위원 배정 네. 이런 거 우리 편 선수 뽑고 우리 편 주장 뽑는 거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거 안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지금 국회라는 것은 합의 정신이 원래 우선이어야 되고 네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의원들이 발언을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문제점을 얘기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합의 정신 사라진 지 오래돼서 뭐 툭하면 표결이죠. 네. 그다음에 뭐 발언권과 토론권은 무제한 토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씩 토론시키고선 그냥 법 통과시키죠. 네. 그래서 방통위 폐지하는데 16분. 그다음에 검찰청 폐지하는데 30분 토론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국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을 하나하나 바로 잡아야 될 텐데 참 어렵네요. 네. 자, 시간은 다 됐는데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정치권이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국가적 과제는 이것이다. 어떤 겁니까? 저희 정치권이 시급히 해야 될 것은 네. 역시 민생 회복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민생을 회복시킬 수 있는 법안들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이번 주 가장 뜨거운 국제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리는 키워드로 본 지구촌. 오늘도 조윤주 외신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조윤주 캐스터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다카이치 일본 총리 대만 유사시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일보가 다카이치 총리가 이 문제 직접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경고를 했죠. 네, 맞습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에 대해서 내정 간섭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네. 다카이치 총리가 중일 관계에 푼 독은 반드시 스스로 풀어야 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인민일보가 오늘 중일 관계 악화는 반드시 자업자득의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는데요. 앞서 17일에도 다카이 총리 발언에 대해서 일본 우익들의 잘못된 역사관이 그대로 드러났다면서 강력히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민일보는 다카이 총리가 대만 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부추기고 중국 내정에 거칠게 간섭하면서 잘못을 시정하지 않고 잘못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걸 철회하기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데 이거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어느 정당이나 개인이 집권하든지 반드시 대만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약속을 지키고 준수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민일보가 대만은 중국의 핵심 이익 중에 하나이고 그 누구도 감히 이 레드라인을 절대 건드려서 안 된다라면서 그렇게 되면은 중국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결국 자업자득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일본 외무성 당국자가요. 네. 중국 방문했지만 성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굴욕 외교 논란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뭐 영상을 보신 분들도 꽤 있을 이걸 것 봤어요. 같은데요. 네, 보셨죠? 왜 저랬을까 하는데 네. 그냥 앵글의 문제였을까 하는데 좀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지금 우리 조윤주 캐스터님 파악하시기로는. 어제 유진숙 중국 외교부 아시아국장이 중국을 방문한 일본 외무성의 가나이 마사키 아시아 대영주 국장과 만났습니다. 네. 근데 이 다카이치 사내 총리 발언에 대해서 이걸 즉각 처리해야 된다라고 중국 쪽에서 요구를 한 건데요. 근데 문제는 이 장면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이었는데 류 국장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굳은 표정으로 가나이 국장을 좀 내려다보시 보고 있고요. 그러자 이 가나이 국장은 류 국장에게 고개를 숙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은 선생님에게 혼나는 학생 모습처럼 그렇게 보이는 장면이 연출이 된 건데요. 네. 이걸 중국의 CCTV 계열사인 소셜미디어 측에서 계정이 이제 올라오면서 중국 쪽에서 이 장면을 좀 의도적으로 공개, 유포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고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도 일본 측 인사를 불러서 항의하는 장면을 연출하려고 중국 쪽에서 의도적으로 이 영상을 흘린 것 같다, 공개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 측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본 여행, 유학을 가지 말라 자제령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일본 영화 상영도 무기한 지금 연기가 되고 있는데요. 예. 중국의 여행사들도 일본 여행을 취소할 경우에 이제 그 수수료 같은 거 없이 무료로 취소해주겠다고 밝혔고 실제로 15일부터 17일까지 4일 동안에 네. 중국발 일본 여행 항공권이 49만 건 정도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 영화들도 지금 무기한 상영 중단에 들어가면서 네. 사실 이게 좀 불매운동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중국 관영 매체들이 여러 차례 얘기를 하면서 네. 중국과 일본 간의 관계가 좀 대치 국면에 접어들고 있고 이게 좀 장기화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급기야 중국이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 통보까지 했어요. 네. 2023년 8월 달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가 되면서 네. 중국 쪽에서 일본의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다가 일본 쪽에서 줄기차게 수입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고요. 예. 그래서 6월 달에 오염수 방류 이전에 수입을 금지했던 10개 지자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여기서 나오는 수산물은 수입을 재개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번 달 초에 홋카이도산 냉동 가리비 6톤 정도가 중국으로 가던 중이었는데 중국이 다시 수입을 중단하면서 보름 만에 모두 수입 중단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네. 중국 쪽 주장은 오염수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입을 중지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다분히 최근에 수상 발언 때문이었다는 추측을 저희는 하고요. 네, 주제를 맞습니다. 바꿔볼게요. 미국 하원이 법무부의 제프리 앱스타인 관련 자료 공개를 강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바짝 긴장하고 있겠어요? 네, 일단 뭐 서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네. 미 하원이 법무부에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 사건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강제하는 네.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는데요. 네. 하원 그 정족수가 435명이고요. 본회의에서 찬성이 427표, 반대가 단 한 표에 불과했습니다. 네네. 이 반대표를 던진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 열렬한 지지자인 클레이 히긴스 의원으로 알려졌는데요. 앱스타인 사건과 트럼프 대통령의 연계 의혹을 제기했었던 민주당, 이제 공화당에서도 찬성표가 나오면서 결국 법안이 통과가 된 건데 예. 해당 법안은 하원은 통과했고요. 상원 통과되면서 바로 트럼프 대통령 서명만 남겨둔 상황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가 그동안에 네. 앱스타인 문건 공개 요구에 대해서 민주당의 사개극이다라고 일축하면서 네. 막았었는데 지금 분위기가 워낙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공개가 되어야 되는 얘기 나오면서 결국 이탈표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요. 결국 선택지가 없다고 판단한 트럼프 대통령이 의원들에게 그냥 찬성표 던지십시오라고 얘기를 했고 결국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아마 19일 정도면은 트럼프 대통령 책상 위에 이 법안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빈살만 왕세자 간의 정상회담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때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또 물어본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과 앱스타인 사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앱스타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면서 재차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앱스타인이 워낙 이상한 짓을 많이 했고 그래서 네. 오래전에 이미 자신의 마라로 리조트 거기서 쫓아냈고 결국 내 판단이 맞았던 셈이라면서 앱스타인 이슈는
민주당이 만들어낸 사기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앱스타인과 민주당 인사들이 관련이 있었고 그걸 내가 보고서로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하지만 이 ABC 뉴스 기자가요. 네. 그러면 문제가 없다면 왜 앱스타인 문건을 공개하지 않냐라면서 질문을 던졌고요.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 어디 소속이냐라고 물어보면서 정말 태도가 형편없다. 아주 끔찍한 기자다라고 말하면서 네. 더 이상 질문 받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ABC 방송에 방송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메시지에 대해서 대답하는 게 아니고 메신저를 공격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건에 여러 명의 유명 인사가 등장합니다. 네. 빌 클린턴 전 대통령 그리고 네네. 빌 게이츠도 있고요. 여기에 레리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까지 등장하는데 하여튼 굉장히 많은 사람이 연루가 돼 있고 그 네. 문서가 다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그냥 공개합시다라고 의견을 모아진 것 같습니다. 네. 올겨울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급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로 인해서 미국 전역에서 정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보고라 그럴까요? 경고가 네, 나왔어요. 맞습니다. 북미 전력 안전성 공사가 얘기한 네. 건데요. 올해 겨울에 전력 소비가 작년 대비해서 20기가와트 정도 증가할 거라 전망했는데 그래요. 1기가와트 정도면은요 100만 가구가 한꺼번에 쓸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양이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AI 관련 데이터 센터가 증가하면서 전력 수요가 3배 정도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 북미 지역에 혹한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극지방에 찬공이 내려오면서 네. 좀 공기가 이제 차가워진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일이 만약에 다시 발생한다면은 네. 안 그래도 전력 수요가 많아졌는데 추위까지 겹치면은 미국에 있는 가정들에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특히 데이터 센터가 전력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에 수요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지난 겨울 이후에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부담되는 지역이 상당히 많아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북미 전력 안전성 공사에 따르면 올겨울 위험 지역이 작년보다 더 많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미국 남동부, 워싱턴, 오리곤 등 서부 일부 지역도 추가적으로 위험 지역으로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텍사스는 2021년 2월 달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수백만 명이 전력 없이 지내면서 굉장히 큰 고통을 겪었는데 이런 일이 재발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미국은 지금 전력망이 상당히 노화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전력을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과부하가 걸릴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다가 폭풍, 산불 때문에 정전 위험이 큰데 여기에다가 AI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예.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수가 많아져서 결국은 일반 가정들도 큰 부담을 갖게 될 거라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는데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릴게요. 네. 영국 정부가 콘서트와 스포츠 경기 티켓을 재판매하는 걸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고 해요. 어떤 방식으로 제한을 하려고 합니까? 네, 일단 이걸 판매하게 되면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영국 정부와 집권 여당이 마련한 법안인데 네. 온라인 티켓을 플랫폼에서 다시 파는 행위 이거를 네. 강력하게 규제를 한다고 합니다. 처벌 강화. 네, 그래서 사실 뭐 업자들이 전문적으로 티켓을 대량으로 사가지고 다시 파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최근에 락그룹 오아시스가 공연 티켓을 재판매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본인들이 모르게 판매하게 된 건데 온라인상에서 이게 우리 돈으로 770만 원에 팔린 겁니다. 정가는 사실 수십만 원에 불과하게 그러니까요. 수백 원 팔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티켓을 파는 업체에 대해서 법을 아주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공연 티켓뿐만 네. 아니라 여러 가지 연극 판매 이런 티켓들도 원가를 초과하는 경우에 다 규제 대상이 된다고 하니까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사실 또 팬들은 네. 어떻게 쓰는지 보고 싶으니까 그러니까요. 그 틈을 파고드는 네, 거죠. 웃돈을 주고서라도 온라인에서 사게 되는데 이런 것들 아주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다라고 하네요. 네. 키워드로 본 지구촌 지금까지 조윤주 외신캐스터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배상원
프로파일러와 범죄 이면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베프의 범죄 도시. 오늘도 배상원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경기 부천 전통시장에서 1톤 트럭이 돌진했습니다. 21명 사상자 발생했습니다. 자, 트럭 운전자가 누군가 보니까 60대 운전자입니다. 지금 모야모야병 투병을 주장하고 있다는데 프로파일러님, 이 모야모야병이 어떤 병인지 이런 걸 주장하는 거 보니까 이게 책임을 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운전자는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간혹 이제 도로에 그냥 서 있는 그러니까 가다가 서는 차가 있습니다. 예. 가서 이렇게 하면은 정신 의식이 좀 소실되는. 네. 그러니까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의식이 소실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뇌혈관이 좁아갖고 의식이 소실된 이런 형태거든요. 그게 모야모야병이에요? 예. 와, 그런데 그거 무섭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이 부천에서 벌어졌던 일은 네. 그냥 엑스라이트를 밟고 쭉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관련이 없는데 네. 그래서 이분도 초기에는 자기는 모야모야병은 있지만은 지장 없다. 의사도 뭐 그런 얘기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운전하는데 아무 지장 없었다. 네, 그런 네.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영장 실질심사 때는 반대 얘기한 거죠. 근데 모야모야병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실은 심하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니까 사실 앞과 뒤가 다른 얘기를 하시는 주위에서 건데. 조언을 들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 경찰의 추정은 특히 또 페달 관련된 CCTV 블랙박스로는 네.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거는 밟고 있었던 건 이게 힘을 주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을 거라는 추정을 하지만 네. 더 자세한 거는 차후 수사로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정확한 예. 그 어떤 사건의 원인이 뭔지 이제 예. 밝혀져야지 다 통째로 밝혀질 예. 텐데 이게 우리가 일종의 이제 우리가 범죄 혐의를 벗으려고 할 때 이분이 뭐 어떻다는 게 아니라 예. 뭐 일반적인 얘기를 일반적이죠. 합니다. 일반적인 얘기했을 때 우리가 심신미약 뭐 주장해가지고 좀 약간 경감시키고 이런 거하고도 연관 좀 관련 있는 부분이라고 보세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자기 부재라는 것은 말하기 어떤 범죄인이나 범죄 네. 혐의자는 자기 변명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예. 본인의 권리니까. 네. 그러니까 심신미약이든 어떤 심리상실이든 주장할 수 있는 건데 네. 문제는 이제 주장도 합리적이어야 되겠죠. 뭐라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네, 예, 네. 예. 자, 한데 심신미약 악용해서 감형받는 사례 알려지면서 이제 공분을 예, 예. 사기도 했는데 우리가 대표적인 사례 좀 떠오르면 뭐 그거 정도다 뭐 그거였지 이럴 만한 사례도 있었나요? 이게? 대표적으로 조두순 사례가 있겠죠. 아, 그렇죠. 그거는 사실 꽤 오래전 일이지만 그때는 주치감경 심신미약이 존재했죠. 그래서 그 뒤에 형법 10조 2항 3항 그걸 이제 개정을 해서 그래요. 주치 심신미약 자체를 인정하지 않도록 됐지만은 네. 그렇지만은 명재환 사건이나 다양한 사건에서 네. 범죄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살인 성폭력 같은 좀 강력 범죄상에서는 10명에 3명이고 네. 전체 범죄에서는 한 15%. 그러니까 이 중에 주장을 하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술을 마셨거나 아니면 약물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 10명 중에 1명 반은 많이 주장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술타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른 후에 예. 술을 막 먹고 그걸 안 지켰을 줄 알고 술에 취해서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범죄를 저질러 놓고 술을 마신 거죠. 근데 전통적인 어떤 관습상 네. 술에 취하면 뭐 이렇게 될 거라는 생각이 일종의 그건 조금 남아있는 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차적으로 범죄는 저질러 놓고 나중에 술 먹으면 그거는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더 많겠네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밝혀지지 않으면은 술 마셔서 그랬지 예. 라고 주장할 여지는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경찰이나 검찰은 네. 정확히 CCTV를 봐서 전후차를 봐서 그걸 규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짓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것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그 경찰을 속인 게 확인되면 더더욱 불리해질 수 있다는 말이죠. 사회행위죠. 그러니까요. 법을 우롱하기 때문에 그게 심죄가 되는 거죠. 예.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직은 주장 단계고 더 조사해봐야겠지만
일단은 이 사고 계기로 고위험자, 고령 운전자 면허 관리 문제 이게 다시 또 도마에 올랐어요. 예컨대 아까 우리가 뭐야 얘기했지만 뭐야 뿅 앓고 있다면은 애초에 이 부분을 정확히 신고를 하거나 이런 질환이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뭐 어떻게 좀 제한을 하거나 이런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현행 제도는 어떻게 돼 있어요? 좀 사각지대가 있다는 주장을 많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82조랑 동시행령 42조에는 뭐 치매, 조현병, 정동장애, 우울장애 이런 형태로는 이게 있으면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본인이 보건소나 경찰에 신고를 해서 그걸 가지고 다시 검사해서 취소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 모야매우나 다른 어떤 뇌혈관 질환은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속이고도 그냥 적정검사 받아서 운전면허 하다가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의무 신고 대상도 본인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안 하고 그냥 하면은 우리가 뭐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가 바로 넘어오는 게 아니라 이런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은 이런 병이 있지만은 난 하고 싶어라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나중에 본인이 책임을 지지만 자격은 문제가 없다는 거. 이게 분명히 뭔가 사각지대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적성검사 받아보셨지만은 실제로는 되게 단순하죠. 시력 청력 정도 하고 그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 가지고 요즘 같이 이런 어떻게 걸러내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조금 사각지대가 있다는 말씀 많이 전문가들은 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점도 있어요. 병력이라는 게 내가 어떤 병을 갖고 있다, 어떤 내 병의 히스토리가 이런 게 있다는 게 또 개인 정보고 또 민감한 정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걸 경찰이 어떤 범죄가 특별히 벌어지지 않았을 때 어느 선까지 들어가야 되는지 어디까지 관리해야 되는지 이 문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는 거죠. 운전면허를 왜 경찰이 관리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보건국이 관리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로를 만들어 놓고 도로에 사람을 맞추는 철학입니다. 근데 다른 나라는 그게 아니라 사람이 그걸 할 수 있느냐의 사람 중심입니다. 그래서 보건 파트에서 그걸 보건국 보건 파트에서 그런 나라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철학의 문제거든요. 우리는 발전 국가 시스템에서 빨리 발전해야 되니까 차를 굴려야 되고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시스템이 이건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구미 선진국은 그게 아니라 이걸 보건의 관점, 자객의 관점으로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질문하신 그거에 대한 답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건강 관리 아니면 그 사람의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 주체를 바꾸는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부천 사고가 난 그 같은 날 인천 서구에서도 비슷한 사고로 20대 여성이 숨진 걸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렇죠. 자, 부천 사고와 인천 사고 공통점을 보니까요. 두 운전자가 다 60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령 운전자 면허 관리 문제 보면 보통 이제 고령 운전자 기준을 65세로 잡더라고요. 65세로 잡았죠. 뭐 이게 이유가 뭔지 아니면 이게 딱 타당하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말하자면 외국의 예를 참조를 한 거고 대략적으로 인지 능력이나 특히 동체 시력 관련된 부분은 그 60세 전에서 퇴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체 시력이 30대에 비해서 60대는 80% 정도밖에 안 되니까 빨리 뭘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영어로 리액션. 그렇죠. 반응이 느린 건 맞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형태의 뭐 급발진 유장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과수에 접수된 것에 대략적인 평균 나이가 62세. 그러니까 대략 그것이 어느 정도 같지만은 아직 우리 현실에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해놨지만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뭔가 하려고 하는 건 맞는데 나이를 꼭 그래야 되는가라는 논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어떤 뭐 기준은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어떠세요? 이제 적성 검사로 이제 면허 갱신하는데 고령 운전자들도 65세 이상 5년, 75세 이상 3년 한 번씩 검사를 합니다. 그렇죠. 주기를 좀 당길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좀 사실은 수시 검사를 해야죠. 수시 검사. 그렇죠. 1년 단위.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70세 이상에서는 사실은 언제 이 건강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 나이대가 되면은 실제로 이게 5년, 3년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6개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네. 그래서 주체를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 경찰청이라든가 이게 경찰청 관할이고 도로교통공단인데 네. 거기는 건강 문제하고는 관련이 없는 데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보는 거기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런 게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나이 때 도로 관리는 분명히 경찰이 하는 게 맞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평균 나이가 계속 올라가고 고령 운전자가 있어야 되는 나이가 되면은 이 주체 관리를 좀 병행하거나 이런 문제가 좀 그래서 이게 좀 계속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거는 전체 국가적인 어째 정책 설계상의 또 문제기도 하네요. 문제를 그렇게 좀 지금은 좀 문제 제기를 한번 해봐야 되는 시기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요. 고위험 고령 운전자 면허 관리 이게 이제 뭐 그렇다고 이분들 중에 뭐 나이 70, 75살이 돼도 아주 제대로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나이로 이거를 우리가 그러니까요. 너무 또 예단하고 이거는 나이가 뭐 70 넘으면 위험할 거야. 이건 또 사실과 다를 수도 있거든요. 다를 수 있죠. 뭐 전반적인 상황은 또 그 추세나 그런 건 그렇다고 맞습니다. 하더라도 자 그렇다고 봤을 때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보시기에 자 고위험 운전자 또 고령 운전자 면허 관리 또 다른 각도에서 좀 이렇게 어떤 해결책이랄까 어떤 해법을 모색해 볼 수 있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겠죠. 이제 네. 보통 그래서 일반 대중교통을 활성화시켜서 네. 고령자 운전 반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2%밖에 안 됩니다. 예. 지금 우리 현실은 왜냐하면 그래요. 아시다시피 대중교통이 좀 흔히 말하는 농촌 지역은 잘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도시 지역도 사실은 미비한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 파리는 없이도 할 수 있는데 네네. 우리는 그 정도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또 하나는 오조작 방지선 장치, 이게 기계적인 측면. 오조작 방지선 네, 장치를 아예. 장치를 일본은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말하자면 일본 같은 나라는 이 장치를 의무적으로 해갖고 적어도 앞에 뭐가 있으면은 아무리 밟아도 가지 않는. 예.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해결한 거죠. 그러니까 제도적인 거와 기계적인 걸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요즘 새로 나오는 자동차들 보면 왜 자기가 알아서 쓰고 하니까 그렇죠. 그 자율주행과의 자율주행. 거의 중간 단계 하니까 그렇죠. 예. 그런 추세에 발맞춰서 그런 것들 제도화한다. 그런 것을 제도화하는 건 일본 방식이고. 일본 방식이고요. 예, 우리는 조금 이게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납 제도도 있는 거고. 네네. 예. 자 그런 방안까지 검토해 볼 수 있다는 말씀. 그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끝곡으로는 다비치의 타임 캡슐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